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열 철학TV 제19강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영국의 철학자 홉스의 이야기인데요. 여기가 이제 홉스 사진이고 그의 저서인 리바이어던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홉스의 생애와 무적 함대, 그 다음에 저서인 리바이어던, 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홉스는 국가 권력을 너무 비대화시켰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홉스는 1588년 4월 5일에 영국 월트셔주 말메스메리 이쪽 정도 됩니다. 여기서 태어났으며 정치 철학자이자 최초의 민주적 사회 계약론자이기도 합니다. 근대 정치 철학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리바이어던의 저자고요. 자연을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상정하고 자연권 확보를 위하여 사회개혁에 의해서 리바이어던과 같은 강력한 국가 권력이 생겨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철학자입니다. 이건 리바이어던 책입니다. 홉스의 모친은 스페인 무적 함대가 이제 영국을 침공했다는 소문을 듣고 임신 7개월 만에 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홉스는 나는 공포와 쌍둥이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데요. 홉스는 14살에 옥스퍼드 대학, 마그들린 단과대학에 입학해서 5년 만에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동안에 프란시스 베이컨과 만나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보일의 진공 실험을 비난하는 그 탓에 영국 악립 회원이 되지 못했다고 하며 열렬한 절대 군주자 지지자로서 프랑스로 도피 생활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평생 동안 의지했던 캐번디시가 한 저택에서 상당히 장수했죠. 91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로버트 보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화학자이자 이제 물리학자는 보일의 법칙으로 잘 알려져 있죠. 기체의 최적은 압력에 반비례한다. 부피가 늘어나면은 압력이 줄어들고 부피가 줄어들면 압력이 늘어난다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보일 법칙이라고 그래요. 또 소리는 공기가 없으면 전해지지 않는다. 이것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무적 함대는 1571년 오스만의 주력 함대를 이 레판토 해전에서 격파를 해서 이제 무적 함대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스페인 무적 함대가 영국을 침략할 때 칼레 해전이죠. 칼레는 프랑스 북부의 작은 항구 도시인데 여기 이제 근방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칼레 해전인데 이 해는 아까 말씀드린 홉스가 태어난 해입니다. 이때 영국 사령관 그 해적 출신 드레이크 제독이 197척의 배로 무적 함대를 대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의 어떤 토대를 마련했다는 건데요. 이때 이제 인간이 만든 무적 함대를 신이 보내신 바람에 의해서 물리쳤다는 식으로 홍보를 했다고 해요. 자, 그러나 칼레전 이듬해 스페인 본토를 영국 함대가 공격해 들어갔는데 이때는 처절한 패배를 맛봤다고 합니다. 이후에 무적 함대는 10여 년에 걸쳐서 세계 제해권을 다시 장악하게 되는데요. 세계 3대 해전은 살라미스 해전, 칼레 해전, 트라팔카 해전 이렇게 세 개입니다. 홉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냐면은 아버지는 가난한 목사이자 이상적 성격의 소유자로서 토요일 밤늦게까지 트럼프 노래를 하다가 이튿날 설교단 위에서 졸다가 엉뚱한 고함을 지르고 또 다른 목사와 싸우기도 해서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편모술화해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홉스는 장갑 장사로 돈을 많이 번 삼촌 덕분에 4살 때부터 교육을 받았고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재능으로 자라났습니다. 제동으로. 4살 때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다고 하며 6살 때 히라브와 라틴어를 배우고 14살 때 옥스퍼드 대학교, 옥스퍼드 얘기했죠. 입학해서 5년 만에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학 생활은 그리 모범적이지 않아서 들판에 나가서 갈까마귀 사냥을 한다거나 또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에 대한 상상을 한다거나 미지 땅에 대한 몽상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이자 시인인 카올리는 홉스를 가리켜서 과학의 콜럼부스다 이렇게 불렀는데 콜럼부스는 여기 리스본에서 여기 아메리카를 몇 번 왕래를 했죠. 콜럼부스. 홉스의 망명과 귀국인데요. 당시 영국의 정세는 찰스 1세 때 왕당파와 의회파 간의 내전이 극심했고 결국 이 청교도 중심의 의회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찰스 1세가 이렇게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공화정이 수립이 됐는데요. 크로멜의 이제 공포 정치가 단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형당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이제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홉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자는 조건으로 영국으로 돌아왔으며 이때가 63세였습니다. 그리고 크로멜 공화정부의 보호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군주 정치 체제에 대한 지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크로멜 장군이 죽고 공화정이 붕괴되면서 찰스 2세가 왕에 올랐는데요. 이때 이제 홉스는 이 왕정 복구를 반깁니다. 왕의 보호 아래 조용한 은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크로멜인데요. 크로멜은 어떤 사람이라면은 이제 공화정부의 혁명을 일으키긴 했지만 왕정이 복구되면서 시신이 죽었던 그 시체가 다시 부관 참시돼서 그 잘린 머리가 30년 동안 런던탑 밖에 창 끝에 매달려 있었다고 그래요. 이 크로멜에 대해서는 군사 독재자라는 평이 있고 자유를 쟁취한 영웅이라고 하는 평이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성탄절을 금지했는데요. 예수가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다는 이유로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적 원리주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크로멜에서 등을 돌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이제 롭스의 얘기로 돌아가서 롭스가 쓴 리바이어든 이 저서 이름인데요. 프랑스에서 써서 영국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정치 철학의 인간 본성에 관한 논의를 보충한 책인데 기독교와 국가 공동체의 온당한 관계를 규명하고 이 갈릴레의 기계론적 방법, 근세 초기 이러한 방법을 역사와 사회 이론에 적용한 사람이 홉스고 그 책이 바로 리바이어든이 되겠습니다. 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국가를 인간에 비유해서 자연인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대한 인간이 국가다. 그래서 일부를 보면 인간이라 어떠한 것인가? 이부는 어떻게 해서 또 어떤 계약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지는가? 3부는 기독교적인 국가란 무엇인가? 4부는 암묵의 왕국이란 무엇인가? 그런 내용으로 돼 있고 리바이어드른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 욥기 41장에 나오는 바다의 괴물 이름입니다. 인간의 힘을 훨씬 뛰어넘는 매우 강력한 동물로서 그 성경 규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 리바이어던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명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의 군림하는 왕이니라. 국가라는 거대한 창조물을 이 동물에 비유했는데요. 자, 주권은 혼이며 위정자와 관리들은 관절에 해당하고 상벌은 신경이고 개개인의 재산은 힘이며 화합은 건강, 소유는 병, 내라는 죽음 등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정. 자, 홉스는 윤리학 정치 이론에서 신학적 관점을 배제하고 오직 경험에만 의존했는데요. 인간이란 본래 이기적 동물이다. 모든 생명체는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기적이죠. 그러나 인간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기주의자다. It's all mine. 다 내 거다. 모든 인간이 이기적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그러한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에 대한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처럼 야만적 상태에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이 법을 만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법이 생김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취하는 전쟁 상태,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 여기에서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천부적으로 타고난 권리, 천부 인권입니다. 이러한 실정법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정법에는 국내법, 국제법, 뭐 공법, 사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실정법과 달리 민족이나 사회 시대를 초월해서 영구불변의 보편 타당성을 지닌 것이 바로 자연법이고 국가가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해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는 개인은 자연법에 근거를 두고 대항할 수가 있다. 로마에서는 자연법과 만민법, 시민법이라는 세 가지 법으로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자, 국가 권력 사회계약설인데요. 자, 그 법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힘을 훨씬 뛰어넘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고 모두가 복종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국가 권력이라.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사회계약설과 일치하는데요. 자,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 신수설에 반대해서 주장된 이론으로서 대표적인 학자는 홉스와 로크와 루소가 되겠습니다. 홉스는 비참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은 자신의 자연권을 제3의 주권자에게 자발적으로 양도하고 국가나 정부는 그 권리를 이용해서 절대적인 강제력을 행사해서 사회를 평화로운 상태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것이 홉스의 사회계약설입니다. 자, 그러나 홉스는 국가 권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데요. 국가가 허용하는 것은 정의고 금지하는 것은 불이다. 국가가 결정하는 것은 종교고 그렇지 않은 것은 미신이다. 인륜과 도덕도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라고 하는 사회 공동체 속에서 규정되는 거다. 그래서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이것은 바로 여기에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국가는 생매라는 신이다. 신은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지만 국가는 생기거나 없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강력하다는 얘기죠. 홉스의 마지막은 이제 군주제를 최선의 정치 형태로 봤던 사람이 홉스고, 그래서 리바이어드는 절대주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인해서 홉스는 왕당파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이제 왕정 국가죠. 그 사진입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공화주의자나 왕당파 모두로부터 냉대를 받게 되고 91세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희대의 천재이자 어두운 고독과 피해의식에 시달렸던 이 홉스는 우여곡절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91세로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홉스는 최초의 민주적 사회계약론자이자 리바이든의 저자로서 이 자연을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고 자연권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계약에 의해서 리바이든과 같은 강력한 국가 권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생겨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 인간은 가능한 한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이러한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한 전쟁 상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야만적 상태에서는 서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법의 제정이 필요하고 그 법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힘을 훨씬 뛰어넘는 강력한 힘, 국가 권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홉스는 국가 권력을 너무 확대해서 국가가 허용하는 것을 정의, 금지하는 것을 불의, 이런 식으로 해석함으로써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